아버님, 그거 혹시 어디서 나신 거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장이 완벽했어요. 정장도 흠 하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50년을 다듬어온 여자의 눈이 딱 한 장의 종이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최인규가 말이 없었습니다. 공장 작업복을 입다가 오늘 처음 꺼낸 정장이었어요.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아침에 딸이 3번이나 고쳐줬는데 식당에 오는 사이에 또 틀어졌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연희가 보는 건 넥타이가 아니었어요. 연희가 보는 건 인규의 손에 들린 낡은 신문 조각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2003년에 올린 기사예요. 인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알아요. 그걸 어떻게... 20년 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이연은 약혼자 강준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무언가를 꺼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희가 입술을 열었어요. 혹시 그날 그분이... 인규가 말했습니다. 나예요. 그 두 글자가 식당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연희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인규 앞으로 걸어갔어요. 50대 여자 CEO가 7평짜리 공장에서 살아온 남자 앞에 서서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찾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이연 씨가 어떤 집안인지 알아요? 강준호가 어머니 방문을 두드린 건 2달 전 저녁이었습니다. 말해봐. 서연이가 화장대 앞에 앉아 크림을 바르면서 말했어요. 거울 속에서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딱딱했어요.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알아. 그게 다야. 다른 게 없어. 준호야. 연희가 크림 뚜껑을 닫았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으로 아들을 봤어요. 내가 하이연 씨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집안에 들어오면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 그걸 그 아이가 버텨낼 수 있겠냐고. 그건 예연이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이 할 말이야.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희가 일어섰어요. 나도 없는 데서 왔어.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더 알아. 돈 있는 집안에 없이 들어오는 게 어떤 건지. 그 서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럼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희가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이해하는 것과 허락하는 건 달라. 하이연은 그 대화를 직접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준호가 전화로 말을 고르는 방식에서 느꼈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준호 씨, 응? 솔직하게 말해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반대해. 지금은 예연이 창밖을 봤어요. 병원 야간 근무가 끝난 새벽 2시였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래요? 집안. 그렇구나. 예연아.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 강남 아파트를 보는 순간부터 준호 어머니가 만든 화장품 브랜드 광고를 TV에서 보는 순간부터 예연의 세계와 준호의 세계가 다르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도 아팠습니다. 예연이 아버지 최인규에게 말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아빠, 나 결혼 얘기가 있는데. 인규가 저녁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남자친구 있어. 2년 됐어. 알고 있었지. 어떻게? 눈치가 있어야지. 인규가 웃었어요. 주름이 많은 얼굴이었지만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게 예연을 닮았습니다. 상견례 하려고. 좋지. 근데 아빠 상대 집이 좀 달라. 달라? 어머니가 화장품 회사 CEO야. 인규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냐?
아빠, 아니면 내가 가면 안 된다고? 그런 말 아니잖아. 예연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걱정될까봐. 그쪽 어머니가 좀. 예연아. 인규가 딸을 봤습니다. 내가 공장 다닌다고 주눅 들 것 같냐? 예연이 말이 없었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 말이 조용하지만 단단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인규는 오래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낡은 신문 조각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바래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접어서 상자에 넣었어요. 서연이가 화장품 회사를 세운 건 2000년이었습니다. 28이었어요. 가진 돈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지인한테 빌린 돈이었습니다. 반지하 사무실에서 시작했어요. 직원이 없었어요. 혼자 제품 개발하고, 혼자 영업하고, 혼자 배달했어요. 준호를 혼자 키우면서 남편 강태윤은 준호가 6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연희는 그 충격을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한테 배고프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했어요. 더 일했어요. 지금 회사 매출이 연 300억입니다. 그런데 연희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2003년 11월이었습니다. 사업이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처음으로 대형마트 납품 계약을 따낸 직후였습니다. 연희는 그날 계약서를 들고 혼자 차를 몰았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비가 왔어요. 겨울비였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웠어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어요. 차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가드레일 쪽으로 쏠렸어요. 연희는 핸들을 잡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차 한 대가 옆에 붙었습니다. 작은 트럭이었어요. 그 트럭이 연희 차 옆에서 속도를 맞추더니 차체로 밀어냈어요. 가드레일 대신 트럭이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연희 차가 멈췄어요. 트럭은 가드레일에 박혔어요. 연희가 차에서 나왔을 때 트럭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괜찮아요? 그 남자가 먼저 물었어요. 자기 이마를 쥐면서 연희가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 남자가 손수건을 꺼내서 이마를 누르면서 말했어요. 울지 마요. 살았잖아요. 연희는 그 남자 이름도 몰랐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둘 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남자는 갈비뼈가 2개 부러지고 이마를 꿰맸어요. 연희는 타박상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남자를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퇴원 수속도 하지 않고 사라졌어요. 경찰에 수소문했어요. 트럭 번호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트럭이 폐차 직전이었고 서류 정리가 안 된 차량이었어요. 추적이 안 됐습니다. 연희는 신문에 기사를 냈어요. 작은 기사였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찾습니다. 전화번호를 실었어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SNS가 활성화된 뒤엔 온라인에 올렸어요. 퍼지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20년이 흘렀어요. 그래도 연희는 매년 11월이 되면 그 기사를 꺼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찾을 것 같았거든요. 그게 연희에게 신앙 같은 거였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갚겠다는. 최인규는 그 기사를 2003년에 봤어요. 사고가 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대합실에 신문이 있었어요. 펼쳤더니 생명의 은인을 찾는다는 기사가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이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2003년 11월 14일 국도 37호선 비 오던 날이라고만 쓰여 있었어요. 인규는 그날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예연 엄마가 암 진단을 받은 게 딱 그 무렵이었거든요. 아내가 아팠어요. 예연이 6살이었어요. 병원비가 쌓였어요. 공장 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었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저쪽도 살아야 할 사람일 텐데 내가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
나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으니까. 기사를 오려서 상자에 넣었어요. 왜 넣었는지 인규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버리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그날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아내가 떠난 해에 한 번 꺼냈어요. 예연이 간호사 면허를 딴 날에 한 번 꺼냈어요. 중요한 날마다 꺼냈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예연이 준호 어머니 이름을 말한 건 상견례 한 달 전이었어요. 아버지, 상대 어머니 성함이 서연이야. 인규가 밥 먹다가 멈췄어요. 서연이. 응? 화장품 회사 사장이래. 혼자 키운 분이라고. 인규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 응. 그래. 왜? 아니야. 그날 밤 인규는 상자를 다시 열었어요. 신문 기사를 폈습니다. 기사 안에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없어진 번호였어요. 회사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어요. 예연이 사줬는데 잘 모르는 스마트폰으로 더듬더듬 입력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나왔어요. 대표이사 사진이 있었어요. 인규가 올해 사진을 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인규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예연한테 말해야 하나. 며칠을 생각했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아니, 말하면 이상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어요. 괜히 은혜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인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20년 전에도 전화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상견례에 가서 보자. 상대 어머니가 예연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자.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예연아, 아빠 넥타이 맨 거 이상하냐? 상견례 전날 저녁이었어요. 예연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아버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완전 이상해. 왜? 설명서 보고 맸는데. 아빠, 넥타이에 설명서가 어딨어? 유튜브. 예연이 웃으면서 아버지 넥타이를 고쳐줬어요. 아버지 손이 투박했습니다. 공장 일을 수십 년 한 손이었어요. 못이 박이고 거칠었어요. 예연은 그 손을 잠깐 봤어요. 이 손으로 혼자 나를 키웠구나. 아빠. 응? 내일 긴장하지 마. 내가 왜 긴장해? 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분이래. 인규가 딸을 봤어요. 예연아. 응? 아빠가 공장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아빠. 아니면 왜 그런 말을 해? 예연이 아버지 팔을 꼭 잡았어요. 부끄러운 거 아니야. 걱정되는 거지. 상대 어머니가 아빠한테 무례하게 굴면 어떡하나. 인규가 웃었어요. 걱정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 그 말이 왜인지 믿음직스럽게 들렸어요. 서연이는 상견례 전날 밤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네. 내일 상대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 했지? 공장이요. 연희가 창밖을 봤어요. 어떤 공장? 자동차 부품이요. 20년 넘게 다녔다고. 연희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엄마. 응? 내일 예연이 아버지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요. 연희가 아들을 봤습니다. 내가 언제 무례했어? 무례한 게 꼭 말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눈빛으로도 돼. 침묵으로도 되고. 연희가 말이 없었어요. 엄마, 나 이 결혼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냥 한 번만 봐줘. 그게 다야. 연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준호한테는 더 무서웠어요. 식당은 종로의 한정식집이었어요. 준호가 예약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예연 아버지가 불편해할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너무 허름하면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릴 것 같았어요. 1시간 고민하다 골랐습니다. 예연이 먼저 도착했어요.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인규는 정장을 입고 왔어요. 넥타이는 예연이 아침에 다시 고쳐줬어요. 그래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생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정장을 입으면 그렇게 보여요. 입은 사람도 알고 보는 사람도 알아요. 예연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인규는 당당했습니다. 허리가 곧았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연희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재킷에 진주 귀걸이, 흠잡을 데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예연을 봤어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인규를 봤어요. 그 순간 연희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예연은 봤어요. 준호는 못 봤어요. 인사가 오가고 자리가 잡히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처음 10분은 무난했어요. 날씨 이야기, 오는 길 이야기. 그런데 연희가 술을 한 잔 받더니 말했습니다. 예연 씨, 네.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예연이 숨을 참았어요. 우리 집안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연이 잠깐 연희를 봤어요. 부담은 돼요. 근데 부담되는 것과 포기하는 건 달라요. 용기 있는 말이네요.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정직한 말이에요. 연희가 잠깐 예연을 봤어요. 무언가를 재는 눈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공장 일을 오래 하셨다고요. 인규를 봤어요. 인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3년 됐어요. 오래 하셨네요. 좋은 일이라 그렇게 됐어요. 연희가 눈을 들었어요. 좋은 일이요? 몸 쓰는 일이 정직하거든요. 내가 한 만큼 나와요. 속이지 않아요. 연희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연희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흰 봉투를 꺼냈어요. 예연 씨, 이건 제가 드리는. 인규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접힌 종이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신문 조각이었습니다. 연희가 봤어요. 손이 멈췄어요. 흰 봉투가 테이블 위에서 기울어졌습니다. 아버님, 그거 혹시... 연희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어디서 나신 분이세요? 인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예요. 연희가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돌아서 인규 앞에 섰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가 90도로 꺾였어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굳어 있었어요. 예연도 굳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찾았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못 찾은 줄 알았어요. 연희가 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전화를 못했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알아요. 찾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 즈음 아내분이 아프셨다고. 인규가 눈을 들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계속 찾았거든요. 차 번호로 추적은 못했는데 주변 제보들을 모아봤어요. 그날 현장에 있던 분들 증언에 최 씨 성을 가진 분이 구급차를 같이 탔다는 게 있었어요. 더는 몰랐지만 인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보상도 드리려 했는데. 인규가 잠깐 생각했어요. 보상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알아요. 그리고 인규가 말을 멈췄어요. 그 무렵 아내가 많이 아팠어요. 제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연희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게 무슨 논리예요?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랬어요. 연희가 올해 인규를 봤어요. 그날 일 기억나요? 비가 왔어요. 겨울비. 응. 인규가 말했어요. 내리막에서 차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비 오는 내리막에서 속도가 줄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오래 운전했으니까요. 그래서 옆에 붙었어요?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됐어요. 연희가 손으로 눈을 눌렀어요. 이마에서 피가 났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았어요. 갈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어떻게 그게 괜찮아요? 인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았잖아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단단한 여자가 무너지는 건 소리가 없다는 걸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봤어요. 핸드백에서 계약서가 나오는 걸. 새 계약서였어요. 인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날이었구나 싶었어요. 연희가 웃었어요. 눈물이 흐르면서 웃었어요.
그날 처음 대형마트 납품 계약 따낸 날이었어요. 준호 보여주러 가던 길이었어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군요. 네. 잘 됐다 싶었어요.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살아야지. 연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그 단단하고 닳지 않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 연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야. 왜 이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일이야. 그냥 사고가 있었다고만 했잖아. 그 사고가 이거였어요? 내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준호가 말이 없었습니다. 연희가 아들을 봤어요. 그분이 없었으면 나 없어. 그러면 너도 없어.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20년 동안 보답을 못했어. 그게 마음의 빚으로 있었어. 준호가 처음으로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예연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알고 있었어? 인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 내가 어머니 성함 말했을 때. 그때부터? 응.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인규가 딸을 봤습니다. 말하면 내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어. 상대 어머니 설득하려고 갖고 간다고. 아빠, 나는 그런 식으로 쓰고 싶지 않았어. 그분이 예연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먼저 보고 싶었어. 예연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투박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한 손이었어요. 연희가 인규를 봤습니다. 아버님. 응? 저한테 화 안 나요? 왜요? 예연 씨 반대했잖아요. 인규가 잠깐 생각했어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래도 당신 아들이 좋은 사람 데려왔는데 몰라봤던 거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희가 예연을 봤습니다. 예연 씨. 네. 미안해요. 어머니. 아버님이 저 살려준 분인 거랑 관계없이 내가 먼저 잘못했어요. 예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어머니 입장 이해해요. 그 말 들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연희가 인규를 다시 봤어요. 아버님. 응? 이번엔 받아주셔야 해요. 20년 전 것도 있고 딸아이 잘 부탁드린다는 것도. 인규가 웃었어요. 주름이 많은 얼굴이 더 주름져졌어요. 받는 건 잘 못해요. 이번엔 받아야 해요. 그럼 예연이 잘 부탁드리면 됐어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아까보다 맛있었습니다. 연희가 예연한테 반찬을 덜어줬어요. 아무 말 없이. 예연이 받았어요. 아무 말 없이. 준호가 인규 잔에 음료를 채웠어요. 아버님, 저 잘할게요. 인규가 잔을 들었습니다. 잘해야지. 네. 우리 예연이 힘들게 하면 내가 찾아와. 그러셔야 해요.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연희가 식사가 끝날 무렵 인규한테 물었어요. 아버님, 아직 그 공장 다니세요? 응. 힘드시잖아요. 내 몸이 버텨줘서 감사하죠. 연희가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눈이었어요. 회사에 자재관리 파트가 있어요. 사람이 필요한데. 인규가 손을 들었어요. 됐어요. 아버님, 그건 안 돼요. 왜요? 당신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오늘 꺼낸 게 아니에요. 연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20년 전에도 아무것도 안 바랐어요. 지금도 같아요. 인규가 예연을 봤어요. 예연이 잘 살면 그게 다야. 연희가 눈물이 다시 차오르는 걸 꾹 눌렀어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2달 뒤였어요. 작은 한식당에 두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예약도 없이 새 옷도 없이 그냥 모였어요. 연희가 인규 옆자리에 앉았어요. 상견례 때처럼 맞은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란히였어요. 식사 중간에 연희가 말했어요. 아버님. 응. 그날 이후로 11월이 되면 꼭 그 도로를 지나갔어요. 왜요?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인규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매년 11월이면 그 기사 꺼내봤어요. 왜요? 나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연희가 웃었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래 울어온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준호가 예연한테 낮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봐. 예연이 봤어요. 우리 아빠도.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11월이었습니다. 비가 왔어요. 겨울비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테이블 위에 밥이 있고 사람이 있고 오래된 것들이 제자리를 찾은 저녁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 전 겨울비 속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핸들을 꺾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딸이 그 사람이 살린 여자의 아들을 사랑했어요. 세상은 가끔 이런 식으로 갚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장 엉뚱한 방식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